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영양제 처방을 말하다. 의학 박사 미야자와 겐지 청홍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의사이면서 문진, 혈액, 소변, 타액 검사 등을 통해 질환의 원인을 밝히고 근본 치료를 그 원인에다 두고 있고, 영양요법을 게시하고 있고, 라이너스 플링 박사가 제창하는 분자 정합 의학을 의료에다 도입하는 관점으로 분자 영양학 실천 강자와 의과, 치과, 연계 진료 보급협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17년간 영양제를 활용한 영양요법을 처방하는 일을 하고, 영양제가 약과 같은 때로는 약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양제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활용하려는 환경과 각자에게 맞는 종류와 양을 꼼꼼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똑똑한 영양제 활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골라서 봤는데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도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 어딘가 또 안 좋은 사람일수록 그 영양에 대해서 필요한 양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영양분이 무엇인지를 처방받는 것은 전문가를 통해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특히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양요법이 반드시 식사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양제가 식사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영양제를 섭취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식사가 병행되지 않으면 치료 효과는 반감됩니다. 또 영양이 고갈된 것은 우리 몸의 대사 회로에 녹이 슬어서 신체 활동을 위해 필요 이상의 영양소를 써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양제는 대량의 영양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미 녹이 슬어버린 톱니바퀴를 억지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영양소가 부족해진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양제를 끊게 되면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또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 원인이 다시 악화되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제의 양은 이에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하지만 영양요법에서 중요한 건 체내의 영양 대사를 어떻게 향상시키는 것이며, 영양 대사를 원활하게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영양소가 부족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영양제를 섭취해야 할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 사람, 섭취량이 점점 늘어나는 사람, 영양요법을 쓰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은 평생 건강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영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장은 컨디션 난조가 계속되는 것은 잘못된 영양 섭취 때문이라고 하네요. 3장은 일반 검진으로 알 수 있는 당신에게 부족한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4장은 식사 치료의 첫 걸음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안 먹느냐입니다. 5장은 영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을 보시면 평생 건강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영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체내에서 영양소를 만들 수 없는 생물이라는 것인데요. 동물도 비타민 C를 자기 몸에서 만들죠. 하지만 인간만이 가장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양은 생명의 원천이고, 영양소 중에 비타민은 필수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이 비타민이라는 이름에 최초의 비타민 B1이 발견될 때 라틴어의 생명과 질소를 함유하는 아미노 화합물이라는 의미로 붙여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비타민은 생명의 필수적인 화합물이며 몸속에서 필요량을 만들지 못하는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피로는 왜 좀처럼 피로가 풀리지가 않을까요? 피로라는 게 세포 차원에서 보면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의 부전이라고 합니다. 만성 피로는 세포 차원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돼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세포 내 기관, 증상, 영양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피곤을 느낀다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비타민 B군이 필요합니다. 냉증을 개선하고 싶다면 적혈구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고 그를 위해 PC 오일이 필요합니다. 도파민을 줄이고 싶다면 핵에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니아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세포와 분자, 필요한 영양소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영양소의 양은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효소는 단백질 DNA 설계도를 기본으로 만들어 사람에 따라 조금씩 모양이 다르고 단 한 곳의 유전자 차이가 효소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효소의 성능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은 결핍증의 특효약입니다. 또 비타민 섭취량을 늘리면 결핍증 치료 이상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로 효과를 보려면 도달 혈중 농도와 지속 시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자주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타민 C는 질병이 있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장에서 흡수되는 정도도 달라집니다. 섭취량이 10g을 넘을 경우 비타민 C는 더 이상 흡수가 힘들기 때문에 설사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10g 이상 섭취했는데도 설사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장에서의 비타민 C 흡수력이 상승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더 많은 양의 비타민 C를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C는 자주 섭취하여 설사가 나오기 바로 전 가량의 양,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 정도, 그 정도가 최정량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과연 얼마만큼의 비타민 C가 필요할지, 니아신을 다량 섭취하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영양요법을 위한 환경을 마련한 클린턴 대통령, 섭취량에 상한선이 있는 동량의 영양제, 문제가 있는 곳에 존재하는 영양을 섭취한다. 총정리한다면 필요한 영양소에는 개인차가 있고 분자 영양학에서는 비타민 B6가 보조 효소로 작용한다든지 PC 오일이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이는 등 세포와 분자 차원에서 영양소의 기능을 주로 다룹니다. 세포와 분자 상태를 보고 영양요법을 실시하는 방법론을 분자 영양의학이라고 하며 분자 영양의학 전문 의사가 아닌 경우 세포나 분자 상태를 볼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생화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고 합니다. 또 역시 최적의 기능 수행을 위한 양은 개체의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별, 연령, 체중, 신장은 물론 그 사람의 스트레스 상태나 식생활을 포함한 생활습관, 영양소의 수요 증가에 따라 소모하는 영양소 종류와 양도 달라지므로 그 점도 파악하고 명확하게 파악해서 영양제의 종류와 최정량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영양요법에서는 개체차가 있어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영양소 처방을 선호합니다. 특히 비타민은 허용량의 폭이 넓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는 체내에서의 처리를 지켜보는 방법도 자주 사용합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쉽게 배출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해도 비교적으로 안전하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은 컨디션 난조가 계속되는 것은 잘못된 영양 섭취 때문이라고 하네요. 미네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비결은 흡수와 밸런스에 있습니다. 뼈와 같은 몸을 조직하는
구성하는 컨디션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체내에서 3대 영양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미네랄이 필수 불가결하며 효소가 정상적으로 기능 수행을 위한 보조 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 인간이 주로 미네랄을 흡수하는 곳은 소장인데 이 소장 세포는 점막질이고 크기는 약 1미크론 그리고 이온화대에 흡수되는 미네랄 사이즈는 더 작은 5만 분의 1 이하입니다. 세포의 안과 박 사이에 있는 세포막은 제일 바깥쪽에 단백질층, 다음은 지방층, 다당체인 탄소세층, 그리고 다시 지방층, 단백질층 이렇게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이온의 통로라고 불리는 이온 출입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미네랄이 이 이온 통로를 통해서 비로소 몸에 흡수되고 흡수가 되려면 반드시 이온화된 미네랄이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음식 중에 단백질과 결합한 미네랄을 이온화시키려면 우선 위산으로 단백질을 분해시키고 하지만 동양인은 대체로 위산 기능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는 더 좋지 않은데요. 원래 위산, 소화효소 분비가 동양인은 적고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또 불안감 때문에 교감신경이 긴장되니까 위산 분비는 더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은 부교감 신경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동양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은 위산 분비를 저하시킵니다. 또 일본인 중에 위산 분비 억제제를 섭취하는 사람도 많은데 위산이 분비되지 않으면 미네랄을 포함한 단백질 소화하는 소화효소 펩신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레몬이나 우메보시 등의 섭취를 통해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게 미네랄 흡수를 높이는 데 도움됩니다. 미네랄 흡수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킬레이트화인데요. 킬레이트 화합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의 직개발이라는 그리스어의 의미인데 흡수가 힘든 영양분을 아미노산과 유기산으로 개의 직개발처럼 사이에 끼워 쉽게 흡수되게 만드는 혹은 유해물질을 무해화시켜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굴을 먹을 때 레몬을 뿌리면 굴에 함유된 아연이 구연산으로 킬레이트화 되어서 흡수가 쉬워집니다. 미네랄 보충을 위해 킬레이트로 가공된 미네랄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평소에 식이섬유를 섭취해서 장내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요. 이 장내 세균이 식이섬유를 제대로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 미네랄을 킬레이트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미네랄을 활용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 밸런스인데요. 이 주기율 표가 있어서 그 나열한 표들이 있는데요. 이런 미네랄의 성질이 비슷해서 서로 주고받고 그 반응들을 주고받고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 칼륨을 섭취해서 몸에 염분이 빠져나가기 쉽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 사고 당시에 요오드와 칼륨이 배포된 것은 갑상선을 요소로 채워서 방사선 요소가 파고 들어올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였는데요.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동족 원소인 세슘이 체내로 들어오는 걸 막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미네랄 한 가지를 과다 섭취하면 동족 원소 미네랄이 부족해집니다. 가령 리튬을 과다 섭취하며 칼륨이나 루비듐 수치가 저하되고 마그네슘과 칼슘도 동족 원소라서 두 가지 미네랄이 체내에서 상대하면서 협동하고 칼슘의 기능이 지나칠 때는 마그네슘이 이를 억제하고 마그네슘 기능이 지나치면 칼슘이 이를 억제하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도 그중 하나로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지만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이 원만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칼슘, 마그네슘의 이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고 비슷한 성질이기 때문에 동물의 뼈, 산호 등에도 함께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도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성피로 환자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스트레스 때문에 마그네슘이 많이 고갈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칼슘이 방해받지 않는 마그네슘만 단독으로 들어있는 제품도 좋습니다. 같은 이유 때문에 우유나 치즈는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선 우유의 칼슘 대 마그네슘 밸런스가 11대 1입니다. 가공치즈는 33대 1이라고 하네요. 칼슘은 단독 섭취하면 심장 발작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것도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 밸런스가 무너져서 심장이 과잉, 수축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네랄 영양제는 이 균형, 밸런스를 고려해서 사용해야지 효과적인 섭취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 마그네슘.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영양소와 관계하는데 그중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본 영양제로 먼저 마그네슘을 섭취하실 것을 권한다고 하네요. 이 마그네슘은 몸속의 네 번째로 많은 미네랄로 한 50에서 60%가 뼈와 치아에 인산 마그네슘이나 탄산염 형태로 존재하고 나머지 40%는 근육, 뇌, 신경에 존재합니다. 마그네슘은 칼륨 다음으로 세포 내에 액이 많이 존재하고 세포 외에 혈액에 존재하는 양은 1% 미만입니다. 최근에 동양인에게 부족한 미네랄은 칼슘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과잉 섭취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마그네슘 부족하기 때문에 또 마그네슘은 칼슘보다 쉽게 수용성이기 때문에 조리 중에 손실이 크다고 합니다. 또 수돗물은 차염소산이 들어있어서 염화 마그네슘으로 빠져나가기 쉽게 만듭니다. 또 산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은 하재로 쓰이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몸 밖으로 배출해 버립니다. 또 땀을 통해서도 손실이 되고요. 땀을 많이 흘리면 정말 마그네슘을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변으로도 배출되니 마그네슘과 칼슘의 양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미토콘드리아 내의 에너지 대사에서 ATP 생산에 관여하며 단백질이나 지질 등 생합성, 유전자 합성 등 생체 내 300개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보조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마그네슘은 필요합니다. 이 마그네슘 기능은 칼슘과 상대하며 각 세포의 기능을 컨트롤하고 칼슘과 상대하며 근육 수축 작용을 하고요. 또 칼슘과 상대하며 혈압에 작용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칼슘과 협동해서 신경세포의 정기적인 흥분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은 칼슘과 공동으로 기능 수행을 하고 있어서 균형이 깨지면 부정맥이 올 수 있거나 천식이나 설사, 변비 등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칼슘 섭취 때는 반드시 마그네슘도 함께 섭취하고 칼슘, 마그네슘은 또 칼슘을 통해 인과의 관계도 강하게 관여합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혈액 검사로 알 수는 없습니다. 혈액 중에 이 마그네슘이 감소하면 바로 뼛속에 있는 마그네슘이 용해되어 보충되기 때문인데요. 마그네슘 부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하네요. 마그네슘의 대표적인 흡수가 안 되는 미네랄 중에 하나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함유량보다 흡수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을 흡수시키는데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장내 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장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흡수율은 떨어지고 만성 설사증, 지방흡수, 부전증, 마그네슘 결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산균과 소화 효소와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영양소인 칼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칼슘은 몸속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미네랄로 99%는
뼈와 치아, 나머지 1%가 혈액 속이나 림프에 세포에 존재합니다. 1%의 이 칼슘이 체내 이온 밸런스를 정상 수치로 유지시켜주고 체내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근육 수축에 반드시 필요하고 혈액 응고 인자를 활성화시키고 신경세포 정기적 흥분을 생성해 그 정보 전달에 반드시 필요하고 난자, 정자에 필수적이고 수정도 반드시 필요하고 세포의 DNA의 작용에 세포 분열에 반드시 필요하며 조혈작용에 필요해서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이렇게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뼛속에 비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뼈는 몸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성과 분해를 반복하며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식품에서 섭취한 칼슘은 일단 위산 등에 의해 용해되고 주로 소장에서 흡수돼서 피 속으로 들어가 당장 사용할 만큼만 남겨놓고 뼈에 비축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뼈 형성인데요. 혈액속에 항상 같은 양의 칼슘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액 내 칼슘이 부족하면 몸은 뼈에서 칼슘을 뺍니다. 결국 뼈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할 뿐 아니라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출입이 가능한 칼슘의 저장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미네랄인데 칼슘 영양제를 통해 듬뿍 섭취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칼슘 부족은 골다공증,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경련, 저림, 불안, 우울증, 부정맥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혈중 칼슘이 불안정한 경우, 즉 마그네슘 부족 때문에 생깁니다. 칼슘 부족 증상에는 칼슘을 안정화시키는 마그네슘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단독으로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습니다. 골격 형성 외에도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분비, 근육 수축 등 다양한 작용에 영향을 끼치는 미네랄인데 칼슘 섭취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건 단독으로 칼슘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칼슘은 마그네슘과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했고 또 단독으로 영양제를 섭취하면 밸런스가 무너져 버립니다. 칼슘 흡수를 위해서는 비타민 D, 마그네슘, 위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비타민 D는 혈액 중에 칼슘을 뼈로 흡수시킬 때 필요한 영양소라 칼슘이 부족한 사람은 칼슘 영양제를 섭취하지 말고 비타민 D를 섭취할 걸 권장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폭주를 억제해주기 때문인데요. 단 비타민 D의 과잉 섭취를 할 경우에는 고칼슘 혈증이나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세포에 필요한 아연. 인체에는 3,000개 넘는 효소가 존재하고 아연은 그중 300개 넘는 효소에 깊게 관여하고 폭넓은 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아연이 부족할 때 다양한 장애가 발생하는데요. 미각 장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맛을 느끼는 미뢰세포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 아연인데 미각 장애에 아연을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아연은 기능이 세포를 분열하고 신진대사와 피부, 모발 건강 유지, 성기능 유지, 미각 유지, 면역력 유지,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아연은 췌장에서 일어나는 인슐린 합성 및 분비 촉진에 관여해서 당대사의 이상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 컨트롤, 알코올 분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입니다. 또 알코올 분해에는 아연과 망간이 밀접히 관여해 이 알코올 분해 효소가 되기 위해 아연이 필요합니다. 알코올 분해는 간장에 부담을 주는데 간장에는 아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간장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해독과 단백질 합성, 당분, 지방 저장, 담즙 생성 등의 일을 도맡아 담당하는 장기로 유일하게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연이 이런 재생을 촉진하거나 세포 분열 생성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신을
하는데 아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초기 수유 또 모유의 아연 농도가 가장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신생아에게도 그만큼 아연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인공유에는 아연을 첨가하는 것도 허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생체막 안정화, 콜라겐 합성, 중추신경 형성과 기능, 면역 형성, 망막의 기능에도 아연이 관여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입에서 쓴맛을 느끼는 경우, 미각 장애나 피부 건조, 모발 악화, 성기능 저하, 느린 성성숙, 빈혈, 정신, 신경 증상, 면역력 저하, 콜레스테롤 대사 이상, 성장장애 등 증상이 나타나고 손톱에 하얀 반점을 보이고 이 역시 아연 결핍증이라고 합니다. 결코 흡수가 잘 되는 미네랄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연은. 따라서 영양제를 통해 섭취할 때는 마그네슘과 같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연의 흡수를 촉진하는 게 구연산, 아세트산, 사과산, 유산과 같은 유기산, 비타민 C, 아미노산 등이 있고 흡수를 저해야 하는 성분은 차에 함유된 타닌, 활성산소 제거물질로 알려진 폴리페놀, 인산, 피트산, 리그닌, 오브알부민, 단백질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아연은 불안 억제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연을 잘 활용하기 위한 비결은 이 양인데요. 미각 장애나 거칠어진 피부를 치료할 때 평상시처럼 10mg 정도로 충분하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50에서 100mg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로 구리 기능을 억제할 때 이 경우 해당하는데 구리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노르아드레날린으로 변환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보조 효소입니다. 또 구리는 혈관 신생에 필요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고 아이나 임산부 혈액 안에 높은 농도를 보이는데 임신 중에 대량으로 필요한 구리가 출산 후에는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 구리가 그대로 몸에 남아있는 여성도 있다고 합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은 집중력을 높이는 신경전달 물질로 구리의 양이 많으면 노르아드레날린의 양도 과잉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산후 우울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구리가 과잉 상태일 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아연입니다. 나트륨과 칼륨, 또 칼슘과 마그네슘의 길항 작용에 대해 본 것처럼 구리와 길항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이렇게 구리와 길항 관계라 아연을 섭취하면 구리는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아연은 흥분 관련 신경계인 글루탐산 신경을 진정시키는 기능도 합니다. 또 아연의 특별한 기능은 디톡스인데요. 아연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메탈로티오네인이라는 중금속을 없애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해독을 위해 특별한 약을 쓰지 않고도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디톡스가 됩니다. 고용량을 섭취해도 비교적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영양소지만 간혹 아연 섭취로 인해서 구리가 또 고갈이 되면 반드시 영양요법 전문 클리닉에 상담해야 합니다. 납작한 손톱은 결핍의 증거입니다. 여성에게 흔히 철분 결핍인데요. 이 철분이 결핍되면 바로 빈혈이 나타나죠. 또 산소 운반에 이 철은 헤모글로빈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산소 운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조혈 능력이 저하되니 빈혈이 생기고 장기와 조직에 산소가 도달하지 못해 산소 결핍이 됩니다. 이를 철결핍성 빈혈이라고 하는데요. 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 이 산소 운반 능력 저하가 또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를 같이 유발해 이로 인해서 피곤하고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증상을 보입니다. 그만큼 철분 결핍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철은 활성산소의 발생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철은 대단히 쉽게 녹쓰는 금속이라서 너무 많이 몸속에 철이 들으면 몸도 녹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철은 좋지 않습니다. 빈혈은 흔히 어질어질한 증상을 떠올리는데 피곤한 줄 모르고 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서서히 만성으로 진행될 때 몸은 나른해지고 평소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우리 몸은 사실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한계에 다르면 급격하게 피로 증상이 나옵니다. 또 생리를 하는 여성에게도 압도적으로 철분이 많이 결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철의 수요가 느는 경우는 세 가지라고 하네요. 유아기 때, 생후 1년간, 또 생리가 시작되어 키가 크고 있을 때, 임신기, 이때가 철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얼굴이 하얗고 손톱이 납작한 것은 철분 결핍을 알리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면 페리틴 수치 검사를 해볼 걸 권하는데요. 페리틴의 이 수치가 20 이하일 때 철분 결핍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리틴 수치는 염증도 표시하기 때문에 체내 염증이 생기면 염증 부위에서 페리틴이 피 속에 빠져나가 이 수치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철분 영양제는 효과가 없다고 하네요. 철분이 부족한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체내 철분이 부족하고 또 체내 철분의 대사가 멈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철분은 장내 악성 세균이나 칸디다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철분 영양제 섭취는 반드시 먼저 장내 환경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부신 피로로 인한 나트륨 부족. 나트륨은 체내 수분의 밸런스를 유지해주고 침투성을 유지해주고 산, 염기, 평형, 근육 수축, 신경 정보 전달, 영양소의 흡수, 수송, 세포 외액량과 순환 혈액량을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합니다. 이런 균형 있게 일을 하는데 특히 나트륨과 칼륨이 기랑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하고 협력하며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 전달은 신경 세포를 통해 세포 밖에 있는 나트륨과 세포 안에 있는 칼륨이 서로 교체하면서 그때 발생하는 정기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밖에 나트륨은 담즙, 췌장, 장애 등 알칼리성 소화액 재료가 됩니다. 과잉 섭취가 고혈압은 문제지만 심장 질환을 앓는 사람한테도 오히려 염분이 적은 게 위험하다는 논문 자료가 있다고 하네요. 염분이 부족하면 체내에서 증가되는 angiotensin이 혈압을 상승시켜서 동맥 경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 부신 피로가 있는 사람은 염분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대로 적당량의 염분을 섭취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정제된 염화나트륨이 아니라 암염 등의 천연 소금으로 섭취를 해야 그런 균형 있는 미네랄을 섭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혈중 나트륨도 우리 몸 체계 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혈액 검사를 해도 나트륨 과부족을 알기는 힘듭니다. 이 수개월간의 미네랄 상태를 나타내는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해보면 나트륨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설사, 이뇨, 강압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칼륨 결핍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나트륨과 기랑 관계에 있는 이 칼륨은 대부분이 대부분이 세포 안에 존재하는데 세포 침투성 유지, 수분 유지, 산, 염기, 평형 유지, 신경 자극 전달, 심장 기능과 근육 기능 조절, 세포 내 효소 반응을 조절하는 등 기능을
수행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탈수, 식욕부진, 오신구토, 근력저하, 부정맥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지가 마비되거나 자율신경 이상, 호흡기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물성, 식물성 식품에 풍부하게 칼륨은 들어있고요. 건강하면 보통 식사로는 충분하지만 심한 설사, 구토, 또 하재 남용, 이뇨 강압제를 장기간 사용할 때는 결핍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과한지 부족한지 측정할 수 있고 수치가 4 이하의 경우는 칼륨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미네랄들이 상호 보완하며 기능을 수행하니 칼슘이 부족하면 다른 미네랄 부족도 같이 동반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리는 부족보다는 과잉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연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데 아연과 다른 건 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간장과 골수 등 저장된 철을 필요로 따라 방출되거나 저장할 때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구리입니다. 또 철이 헤모글로빈 합성할 때도 촉진 작용을 합니다. 면역세포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구성 성분이라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고 항산화 효소 구성 성분으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철과 마찬가지로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시켜서 과잉 섭취를 특히나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부분이 셀룰로플라스민과 결합돼 여성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 증가하니 이 구리 과잉을 일으키는 사람의 95%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기란 관계에 있는 아연을 섭취하는 게 이 과잉이 될 때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결핍증은 빈혈, 골이상, 모발이상, 백혈구 감소, 호중구 감소, 쉽게 감염되는 증상, 심혈관계 및 신경계 이상, 근긴장 저하, 콜레스테롤 당대사 이상, 성장장애 등이 있습니다. 미네랄을 총 정리해보면 컨디션에 맞춰 미네랄을 섭취하는 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그네슘은 만성피로 환자들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이라 신장장애처럼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영양제이고 흡수가 잘 되도록 가공된 걸 권장한다고 하네요. 아연은 사람에 따라 과부족이 천차만별이고 또 아연 부족 검사를 해보는 것도 추천한다고 합니다. 마그네슘과 마찬가지로 흡수가 잘 되는 영양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철분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충분히 있는 사람은 따로 섭취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많이 섭취할 때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빈혈 진단을 받아도 철분 결핍이 아닐 때가 많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칼슘은 온몸에 제어하는 영양소로 우리 몸이 급격한 칼슘 농도 변화에 민감하니 칼슘을 단독으로 고용량 섭취하는 걸 자제하고 제어해주는 마그네슘,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나트륨은 스트레스에 쉽게 영향을 받는 미네랄이라 많이 지쳐있는 사람은 수치가 낮은 경향이 있으니 단독 섭취는 금물이고 천연소금으로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구리는 쉽게 축적돼 과잉증을 조심해야 하고 95%가 여성이고 산후우울증, 사춘기 불안정한 기분을 경험한 사람은 구리 아연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당질, 지질 대사를 돕는 비타민 B군을 보면 수용성 비타민으로 비타민 B1, B2, B6, 니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 B12, 엽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효소가 활성을 발휘할 때 보조 효소로 작용하고 3대 영양소를 체내에서 조절하는 일을 그 중에서도 비타민 B군이 대사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당질 대사에는 비타민 B1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질 대사는 비타민 B2가 단백질 대사는 비타민 B6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식품으로 섭취한 비타민 B군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서 일단 몸속에서 활성형으로 바꾸고 나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활성형이 되려면 B군이 서로 돕는데 니아신,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B2, B6에 필요한 핵산도 필요하고 이런 B군들이 하나가 혼자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들어 개별이 아닌 이렇게 복합체로서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복합체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은 식품의 정제나 가공이나 보존으로 인해서 감소할 수 있고 스트레스, 알코올 과다 섭취, 과식으로 또 비타민 B군이 많이 필요합니다. 장내 세균의 밸런스가 붕괴됐을 때도 많이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B군의 다양한 기능과 활용의 팁을 보시면 B군은 에너지 대사, 또 대사 효소의 보조 효소, 또 양을 늘리면 유전자에 작용해서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하는 기능도 함께 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을 지나서 아미노산 지질 영양제의 특징과 활용 팁을 보시면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 중에 중요한 위치를 하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죠. 여기에 비타민과 무기질, 미네랄이 더해져서 5대 영양소, 여기에 식이섬유를 더해 6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이 영양요법에서 식사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양질의 식사를 실천하는 건 쉽지가 않아서 이 기본 영양소의 특징과 이를 활용하는 팁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질, 그 다음에 이 당질이 탄수화물로 에너지가 되는 영양소 중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즉효성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단당류인 포도당은 뇌, 신경계, 적혈구, 근육 등 에너지원으로 중요합니다. 에너지로 쓰이지 않는 당질들은 간이나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몸속의 중성지방으로 축적도 하죠. 유일하게 이 3대 영양소 중에 영양제로 만들어지지 않는 게 당질인데요. 지질은 피쉬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단백질은 프로틴이나 아미노산 영양제가 있죠. 근데 당질이 없는 이유는 식사 안에서 너무 많이 충분히 쓰이기 때문입니다. 당질은 소화 흡수 이용 효율이 대단히 좋아서 대량으로 섭취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굳이 영양제로 만들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지질, 그만큼 소화 흡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당질 제한식을 실시하는 경우는 무엇을 대신 섭취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흡수력이 안 좋은데 당질 제한식을 섭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당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효율화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영양제는 안 먹어도 식사만 개선하면 충분히 건강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저자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단 같은 영양 성분이라도 영양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의료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영양제로 평소 식사를 섭취할 수 없을 만큼의 양에 해당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 영양제는 영양 보조식품도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영양 섭취를 보조하는 목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조 차원을 넘어 식사로 섭취할 수 없는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꽁치를 먹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한 마리를 통째로 2개월간 먹어야 효과가 있는데 또 암세포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비타민C는 레몬을 2,000에서 3,000개 먹어야 하는 양인데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영양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영양제를 잘 활용하면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고 식생활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질 영양제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산화를 피해야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추출 과정에서 항산화 물질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산화가 된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죠. 제품을 선택할 때는 품질이 좋고 항산화 물질이 함께 들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편 메틸수은과 같은 중금속이 지방에 축적돼 있는데 PC 오일 영양제를 구입할 때는 함유된 중금속의 양이 표시되어 있는지 제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 영양제는요, 중요한 영양소지만 많이 드시고 계시지만, 이 안에는 고령자나 위장장애, 단백질 소화가 어려운 사람은 양을 중시한 프로틴보다는 소화율을 중시한 아미노산이나 소화효소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비타민에는 유지에 녹는 지용성과 물에 녹는 수용성이 있는데 지용성은 지질과 함께 저장되나 수용성은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된다는 특징이 있죠. 영양요법에서는 대량의 영양소를 사용하니 수용성 비타민은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요, 크게 물에 녹는 수용성과 녹지 않는 불용성 두 종류가 있고 수분을 흡수해서 팽창하니 장의 언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을 촉진시킵니다. 또 몸속에 들어있는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이나 이 장내 유해균들이 배설되게끔 하는 디톡스 효과도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다른 영양소의 소화, 흡수를 억제하거나 저지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하거나 혈당치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장내 세균, 낙상균, 비피더스균 등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이로 삼아서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단세 지방산은 대장 점막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천연 비타민 A 영양제와 비타민 A 제제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네요. 지용성 비타민은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지만 흡수가 어려워서 지방 흡수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담즙이 잘 분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에 쉽게 축적되고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무턱대고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과잉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영양제를 통해 섭취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A는 비활성형 레티놀, 시력 유지에 관여하는 레티놀, 세포 분열을 담당하는 레티노인산을 총칭하는 이름으로 이 체내에 들어온 레티놀이 체내에 필요한 만큼 레티놀과 레티노인산으로 변환되고 야간 시력에 도움을 주는 로놉신을 생성해서 또 레티노인산은 피지샘과 눈물샘의 세포 분열을 정상화해서 이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하면 밤에도 눈이 잘 보이게 되고 안구 건조증이나 피부 건조가 개선되기도 합니다. 세포 분열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섬세한 작업인데 수정란이 분열을 거듭해서 최종 결과로 태아가 태어나는 것도 이 레티노인산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수정란이 태아가 될 때 즉 최적의 타이밍에 필요한 만큼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가능한데 레티노인산을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많이 보고되는 것이 바로 기형인데요. 레티노인산을 직접 섭취하면 무질서하게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니 이 무질서한 세포 분열이 바로 기형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A 제품은 천연 레티놀도 있지만 활성형 레티노인산 제제도 있어서 비활성형 레티놀로부터 활성형 레티노인산으로 변하는 체내에 엄격하게 컨트롤됩니다. 비타민 A를 섭취할 때는 천연을 섭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네요. 뼈 건강 외에도 효과 만점인 비타민 D. 비타민 D도 D2에서 D7까지 6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D4에서 D7은 거의 식품에 함유되지 않고 생리활성이 낮아서 일반적으로는 거의 같은 수준의 높은 생리활성을 보이는 비타민 D2와 D3를 묶어 비타민 D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비타민 D도 지용성이라 세포막을 통과해 직접 DNA에 작용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비활성형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 D는 부갑상선 호르몬과 함께 장으로부터 칼슘 흡수와 뼈로부터 탈탄 그리고 신장으로부터의 칼슘제 흡수를 등을 통해 혈중 칼슘 농도를 엄격하게 컨트롤합니다. 이 칼슘 농도가 잘못되지 않게 비타민 D는 반드시 필요하고 부족하면 장간에서 칼슘이나 인 흡수 저하가 발생해 신장에서의 칼슘 재흡수도 저하되니 저칼슘 혈증을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골연화가 일어나며 성인의 경우는 골연화증, 성장기 아동은 뼈성장 장애가 발생해 자세가 안 좋아지거나 다리뼈가 휘는 구루병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골량이 저하된 고령자, 폐경 후의 여성, 골다공증이 나타나거나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충분한 양의 비타민을 투여하면 골연화증뿐만 아니라 암, 특히 유방암, 대장암, 당뇨병, 화분증과 같은 알레르기와 자가면역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나 암을 예방할 때 이 비타민 D를 사용하는데 중요하고요. 또 비타민 E는 천연에 가까운 복합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E는 지질과 함께 장관으로부터 림프관을 통해 몸속에 흡수되는데 생체막, 세포막, 핵막, 소포체, 미토콘드리아를 구성하는 이 막을 총칭하는 말로 또 이 생체막을 구성하는 불포화 지방산과 기타 지용성 성분을 산화 장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포막의 이중층 안에 존재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인의 지질의 하나로 우리 몸의 중요한 성분이고 지방산이 활성산소로 인해 산화가 되면 과산화 지질이 형성돼서 활성산소 발생이 더욱 촉진돼서 DNA를 손상합니다. 세포막에서 항상 감시 역할을 하는 비타민 E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산화시키기 시작하며 재빨리 활성산소를 환원해 무해하게 만들어 연쇄 반응을 멈추게 합니다. 따라서 이 비타민 E의 항산화 작용이 다른 항산화 물질과 함께 섭취하면 더 높은 효과를 얻고요.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동맥경화 원인 중에 하나가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해서 점성이 강해지니 과산화 지방이 혈관 내에 들러붙기 때문인데 이런 비타민 E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PCO일처럼 쉽게 산화하는 영양제를 섭취하거나 활성산소가 쉽게 증가하는 운동선수에게는 비타민 E를 특히 더 권장하고 30세 이상으로 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혈액검사에서 CPK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치를 넘어 상승한다면 근육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비타민 E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네요. 중장년층 여성의 갱년기 예방에도 효과적인 비타민 E입니다. 토코페롤이라는 말도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데요. 부신, 낭소에 저장된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을 포함한 호르몬 대사에 깊게 관여하는 게 이 비타민 E입니다. 또 성호르몬의 생성 분비를 컨트롤하는 게 뇌하수체인데 이 비타민 E가 뇌하수체에 작용해서 생식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를 섭취하면 여성의 경우는 생리 전의 초조함이나 생리통, 생리불순을 개선하고요. 또 여성은 폐경 무렵이 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고 호르몬 밸런스가 크게 흔들리니까 어지러움증, 수족냉증, 흥분, 숨가쁨, 손발저림, 어깨결림 같은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비타민 E가 이런 호르몬 중 하나인 황체 호르몬의 재료이기도 해서 이 시기에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불임이나 갱년기 장애 치료에도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항생물질 장기 복용이 부르는 비타민 K 결핍증. 비타민 K는 출혈을 억제를 돕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액 응고에 필수 불가결합니다. 혈액이 응고되려면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가 필요한데 이 프로트롬빈이 간장에서 생성돼서 보조 효소로 기능을 하는 게 비타민 K입니다.
이 골강도 유지나 증강을 위해도 필요하고,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콜라겐과 같은 단백질에 인산칼슘과 같은 미네랄이 침착되는데, 미네랄 침착의 뼈에 존재하는 오스테오칼슘이란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오스테오칼슘을 활성화해서 칼슘과 결합을 촉진하는 게 바로 이 비타민 K라고 합니다. 또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신생아의 장내 세균에 비타민 K2 공급이 적으면 신생 아멜레나 소화관 출혈, 돌발 유아 비타민 K 결핍증 같은 결핍증이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성인 중에 이 항생 물질을 오래 먹거나 또 기타 원인으로 장내 환경이 악화돼서 비타민 K2를 만드는 장내 세균이 사멸하거나 비타민 K를 활성화시키는 효소의 활성화가 저하되면 K 결핍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 또 지질과 거의 같은 흡수 경로를 거쳐 소장으로 흡수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담즙산이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담즙 분비량이 저하돼서 비타민 K 흡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핍증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주요 증상은 혈액 응고 장애로 인한 출혈이고요. 그래서 결핍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혈액이 응고하는 속도를 확인하는 혈액 검사가 진단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는 것은 금물이고요. 알고 보면 위험한 영양제의 조합도 있습니다. 영양제끼리는 서로 주고받으며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독이 아니라 복합으로 섭취하면 더 효과가 크고 영양제 흡수가 촉진되는 조합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장단점을 따라 섭취해야 되고,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료약의 효과를 높여주거나 또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영양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래서 의사나 약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1부였고요. 3장과 또 4장, 그 다음 장은 2부에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 왔습니다.